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종호 선생님이시고요. 신라의 불교 미술과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종호 선생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고고미술학과 교수이자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일신라 불사리 장엄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고대 불교 미술, 금속과 석조 미술 분야이시고요. 최근에는 백제 석조의 성격과 미륵신앙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불교 미술과 관련된 논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신라의 불교 미술과 여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이 젠더와 관련해서 고대 미술에 적용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일부 기록은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물 자료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의뢰받았을 때 저는 절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계속 연락이 오셔서 특히 이제 선생님이 아니면 이 분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우쭐해서 받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남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색 맞추기라는 걸 알고 조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제 힘든 주제에서 접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또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어떤 큰 성과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게 달라 보이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라 최초의 비구니 사찰인 영흥사의 창건과 역사학계 분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흥륜사의 창건과 영흥사 기존에는 별 의식 안 하고 봤는데 한자를 비교해 보면 불법이 흥하기를 바란다는 흥륜, 그리고 이제 그 흥한 불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대응이 되고, 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을묘년, 그러니까 법흥왕이 흥륜사를 세우던 해에 법흥왕비가 연이어서 이제 영흥사를 창건한다는 이런 시각도 새롭게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흥왕의 출가와 법흥왕비가 또 비구니로 이제 출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과 여성이 적어도 신라 초기 불교 도입 단계에서의 균형이 맞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대목도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설화 정도로 봐 넘겼지만 황룡사의 불상이 눈물을 흘린 사건, 그리고 이 영흥사의 소상이 저절로 무너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진흥왕비가 돌아가셨다, 이런 대목도 같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승관과 관련해서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이 진흥왕대의 이제 승관으로서 도유나랑이라는 직책이 등장합니다.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인데 안이라고 나옵니다. 안. 그러니까 여성이 중앙의 순간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국내 삼국 중에는 신라가 유일하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별로 없는 유래라고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이의 성격이 뭐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안이를 이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름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 또 이거는 승려, 비구니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고, 또는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해석, 또는 스님이지만 계를 못 받은 스님,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은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을 보니까 국내에 국한된 시각에서의 해석이었고, 국내 이제 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백제까지도 이 안이라는 용어는 계속해서 나오고, 그 기록들에 보면 다 이게 비구니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희소하게 등장하고, 신라는 보편적으로 이제 안이가 왜 비구니로서 쓰였는가, 그 부분인데, 제가 이 인용된 문헌 자료들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일반 비구니하고는 좀 차별화시키면서 존칭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비구니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아니라고 쓴 이유는 초기에 이제 버풍왕비, 진흥왕비와 같이 초기 왕비들의 출가, 왕실 여성들의 출가에 기반을 두고 승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용어가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언제 제작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다란이에 보면 처나 아니라는 아니가 등장하고 옆에 누가 봐도 비구니로 보이는 인물이 이제 앉아 있는 다란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도 역시 아니는 비구니를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2세기 초에 고려를 다녀갔던 손목이 지은 계림유사에도 당시 승려는 복전이라고 하고 비구니는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중하대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한 게 한 80거 정도 됩니다.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상중하대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텐데 상대 불교 미술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산이 바로 이제 선도산입니다. 선도산이 이게 황룡사에서 바라본 선도산의 모습인데 신라 왕경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서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사실 이 선도산과 신라 왕경 사이에는 서천이라는 경주에서 가장 큰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단절된 지역, 일종의 이제 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 단계의 유적들은 거의 분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유입되면서 이쪽에 이제 능력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버풍, 진흥, 진지의와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능을 쓰는데 이게 아마 이제 불교적 시각에서 서방 정토의 개념이 개입된 것 같고 오늘 뭐 또 살펴볼 내용 중에 이제 선도산 마애불상 여기가 이제 선도산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선도산의 산신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산신인 여성이 뭐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급부상하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진평왕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기도 진평왕 때 연이어서 이제 지혜라는 비구니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안흥사라는 아마도 비구니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도산 신모 이 이야기를 보통의 경우는 불교와 토속신앙의 습합되는 과정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토속신앙과 불교와의 습합이라면 남성의 산신이 등장해서 남자 비구가 연계되는 이야기도 전개될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필 비구니이고 여기에 신모, 산신도 아니고 신모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라 시조 박혁거세를 낳았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이 관계가 모종의 선덕여왕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진평왕대의 선도산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는 김유신의 두 여동생 문희와 보희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문희의 언니인 보희가 올라갔던 산이 바로 선도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뇨를 하고 서월이 오줌으로 뒤덮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사고 팔아서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당시 선도산이라는 곳은 여성의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이제 선덕여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라 최초의 여왕이 등극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아마 여성의 권력, 권위나 지위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시기에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삼존불상 옆에서 명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명문은 원래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파손이 돼서 일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문에서 이제 판독된 것 중에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아니가 등장합니다. 빨리 이제 비구니가 아니가 등장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글자가 이제 미자입니다.
뭐 아미타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조상기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확실한지는 워낙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 선도산 마의 삼존불은 마애불 중에서도 왕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산 일대의 바위는 다 안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우에 있는 경주 지역에서 가장 큰 석조 보살 상 두 구가 있는데 이 불상은 남산에서 돌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산 올라가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경주에서 가장 경사가 가파른 산입니다. 이 무거운 석재를 여기까지 운반해서 불상을 만들 정도라면 왕실이 관여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상과 관련해서 제가 과거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여기 보면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구멍들이 뭐 총알 자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총알 자국은 아니고 여기 보면 녹이 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만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손 밑에 3개의 구멍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봤더니 여기에는 안에 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석탑 같은데 만약에 이제 못을 고정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드릴처럼 갈아내고 거기에 납을 넣어서 못을 박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를 박아서 고정했던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또 여기 작은 구멍이 또 보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인위적인 구멍으로 확인이 돼서 다시 가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또 작은 구멍들이 보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손 옆쪽에 여기에 동못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구멍이 보이고 동못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맞은편 손에도 보면 큰 구멍이 3개가 있고 자잘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원 2개를 겹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못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얼굴에 보면 여기 이제 제법 큰 못이 박혀 있고 작은 못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도 보면 구멍들이 열을 지어서 있는데 이 전체를 이제 분포를 보면 밑에 4개, 손가락 밑에 3개,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중간 크기의 못이 있고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멍은 이제 뭐에 쓰는 건가? 이 분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불상에서 피부가 드러나는 위치에 못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이 안산암이라는 석재 자체가 크랙이 많이 가서 불상을 새기기에 적합한 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원래는 금동판으로 손과 발 여기를 이제 덮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 목 하단에 있는 못 부분에는 보면 여기에 이제 금동 편이 씹혀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희소한 사례로 이 하나의 사례를 보고 다른 불상들을 봤더니 또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도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불상 표면 장엄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밑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각이 이제 마모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경사로 보면 여기는 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은 별도의 발과 아마 정강이 하부 부분 여기를 이제 고정해서 불상을 조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불상의 크기도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믿을 만한 수치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더니 대략 복원이 한 6m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6m 14지만 대좌가 원형이 아닙니다. 원래 이 대좌는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최소 옆에 있는 대좌보다는 이 대좌가 더 높았을 겁니다. 고사리 대좌보다는. 이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높이는 한 5m 70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불상이 황룡사 장육전상의 크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두산 마애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방향인데 여기에 있는 왕릉들이 법흥왕, 또 진흥왕, 진지왕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 여기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들이 마이블 주변에 발견된 것들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그렇게 돼서 선도산 마이블은 현재 대체로 이제 7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데 진평왕대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나왔던 안흥사와의 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선덕여왕이 즉위를 하는데, 선덕여왕 내 여성과 관련된 불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죠. 분황사, 영묘사, 황룡사, 구충탑. 그래서 신라를 대표하는 7처가람 가운데 선덕여왕이 2개의 반을 조성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영묘사나 황룡사는 전혀 우리가 이제 터만 남아 있는 상태고, 유일하게 분황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분황사는 사명 자체가 여성을 상징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분황사는 향기로운 임금의 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모란 꽃과 관련된 설화와 연결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분황사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 진평왕의 분황사와의 왕건과 더불어서 선덕여왕이 인평으로 연호까지 바꿉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찰인데, 이 탑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 석탑이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안산암이라는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형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도 만약에 선덕여왕과 당시 이제 신라 사회 이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돌이 갖는 의미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 석재가 화강암이 아닌 안산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이했는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 돌은 월지국에서 갖고 온 돌이라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이 석재의 공급처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울산의 죄송합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당산동에서 옮겨온 돌이라는 조사 연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직선거리로만 해도 37km나 됩니다. 근데 방금 주목했던 이제 선도산의 동남편 계곡에 이런 주상절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석재들이 그 안산암으로 이 분황사의 탑재의 공급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거리는 분황사에서 이 위치까지는 한 4.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도 이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선도산이 갖는 신성성과 관련해서 여왕의 사찰, 그 재료의 공급처로서의 와의 관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5년 이 탑을 수리할 당시에 이 사리장치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황룡사 구층탑 같은 경우도 사리공은 여러 차례 교란이 됐지만, 이 심초석 하부에서 창건 당시에 납입된 이런 공양품들이 같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탑에서만 보이는, 다른 탑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 이 사리공양품 중에 이 패각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같은 종류의 패각이 황룡사 구층 탑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은 오랜 세월 부식이 됐지만, 원래 이런 형태의 청자고등이라는 고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마구 장식에 사용했던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통과 금바늘, 은바늘, 이건 실용품이기보다는 뭔가 약간 위세품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황룡사에서도 바늘통이 발견됐습니다. 바늘은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아마 안에 바늘이 들어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바늘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가깝고 두 탑에 건립을 주관했던 왕이 선덕여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유물들은 선덕여왕하고 관련 지을 수 있고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다른 사리장부의 공양품에서는 가위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활차형 이식인데 이게 이제 분황사 석탑에서도 발견이 됐고 황룡사 탑에서도 발견이 됐고 황룡사 서금당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형태는 보면 옆에 우리 도르래 바퀴처럼 옆에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건데 이제 분리된 상태이고 특히 이제 이거와 유사한 이식이 서금당지에서도 발견된 걸로 보면 이 서금당의 건립도 선덕여왕대하고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식은 시간이 많이 모자란 것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식은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거를 이제 실패처럼 생겼다고 실패라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 주경미 선생님이 이거 이제 실패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착장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착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식의 형태가 석굴 여기 벽화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불상에서 보는 이 구멍이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신라 왕실의 이름들이 보면 대체로 마야 부인 그리고 석가모니의 아버지 백정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석가가 됐을 겁니다. 이 불교식 장명을 쭉 해오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라 왕가를 인도의 석가와 이제 동일시하는 이런 움직임과 연결해서 이러한 이식의 출현은 가시적으로도 아마 서역적 인도의 어떤 이식을 착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유물은 국내에서 제작된 유물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은알갱이로 이제 누금을 엮어서 만들어진 건데 특히 이 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아마 이제 신라로 유입이 됐을 것 같고 이런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의 장신구의 변화가 이 상대 불교 미술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중하대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한참 남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발표문을 대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재밌는 게 더 많은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